자, 안녕하세요. 이어서 3교시 수업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중에서 실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즉 2단계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마지막 일반 집단에서 그 다음에 위험 집단으로, 또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또 표적 집단까지에는 대상자를 추정하는 단계다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 왔었는데요.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표적 집단 추적 방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바로 표적 집단까지는 추정의 어떤 단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그 제안서에서 프로포잘에서 제안했던 프로그램들 함께 참여할 실제 집단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실제 집단은 구체적이고 실천 참여 가능한 어떤 방법들로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그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이런 다양한 재정지원처에서 어떤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양식으로도 그렇게 좀 채워서 어떤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을 모집을 할 거고 그 클라이언트의 핵심 참여자가 누구고 주변 참여자가 누군지 또 참여자는 어떻게 선정할 건지 또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제안서의 어떤 양식으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바로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우리가 이야기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으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그 다음에 이 표적 집단을 마지막 접혀졌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클라이언트 대상자,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한 6가지 정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는 그 실천 현장에서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수립되는 그 기준을 이제 챔버스가 연구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사전 기여금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 또 행정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 또 세 번째가 사적인 계약에 의한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문적인 판별, 전문적인 분별에 의한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행정적인 어떤 결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좀 구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조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사례관리나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론, 그 다음에 뭐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자산조사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6가지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활용되는지 실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안 프로포잘에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선정 기준 첫 번째가 사전 기여금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이제 1988년에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려면 일정 만 60세 이상, 60세, 65세 사이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이전까지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 내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9%죠. 수령액의 9%니까 제가 근로자가 4.5%,
그 다음에 기업체 사용자가 4.5%, 그래서 급여 총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행정 업무 처리를 하기, 주체가 국민연금에 대한 시행 주체가 되어서 그 기금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떤 목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어떤 기여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전 기여금에 의한 대상자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이 사전에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그 기준이 사전 기여금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도 일부 합당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잘에서 제안하는 사업에서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기획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어떤 사전 기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어떤 그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의 하나의 예지, 실제 프로포잘에서의 사용하는 기준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보호 프로그램 등 국가가 정한 복지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행정규칙이나 규정. 자, 법률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국민생활지원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고, 그 법이 있죠. 그 법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실제 업무 부서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죠. 행정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규칙을 만들죠. 그 다음에 또 그 시행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보통 3단으로 되어 있죠. 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정규칙이나 규정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어떤 그 국가에서 만든 법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에 의해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나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 우리는 행정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 안에서 상세하게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좀 어떤 큰 틀의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법의 내용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칙이나 또는 시행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법에 의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행정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근데 잠깐 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이 뭐죠?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또 국가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 선언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법에 의해서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요. 그 헌법 내용들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한 부분에 따라서 해당 법률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헌법에서 정한 기준을 법률로서 지정을 하고요. 이 법률에서 정한 규정들이 아직은 좀 너무나 실제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너무나 선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고, 이건 이제 중앙부처에서의 일이죠. 중앙정부에서. 자,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중앙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만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실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따라서, 예,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죠. 조례나 조례 규정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따른 행정부서의 업무, 예, 시행규칙들을 또 조례에 의한 조례에 따른 어떤 시행 규칙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 체계가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실생활에서 임상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그 기준이나 규정들을 가지고 어떤 법률도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부조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의 프로그램들의 집행들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공공부조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있어서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현재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잘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관련이 좀 적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적인 계약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어떤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업무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 보험제도에서 하고 진행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 이 정부와 일반적인 어떤 사적 계약을 맺은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원, 그 다음에 그룹홈을 하고 있는 많은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맞는 어떤 그 민간 어떤 기관들과 국가와 이러한 어떤 계약을 맺어서 이런 업무들을 대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이게 바로 이제 사적인 계약을 통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일반 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즉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 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아니면 국가가 전문가들과 계약을 통해서 어떤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되고요. 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 등급을 가지고 정부가 계약한 일반 계약자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어떤 이런 기관에 가셔서 얼마 동안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들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일반 계약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민간의 어떤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그분들이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국가가 지급해주는 등급에 따라서 뭐 전체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부담액이 차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이 바로 사적인 계약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전문적인 어떤 분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적인 분별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잘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자격 기준이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데에서 사용하는 자격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통해서 또는 이게 기관의 내부 기금이었든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해오는 기금이었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사례들인 경우죠.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사회 문제다라고 하면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이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부 기관에 어떤 재원들을 조달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존의 국가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새로이 발견된 사회 문제나 사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제안들, 프로그램들 또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실행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특수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기존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대비해 사전 기여금을 적립해 놓은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에 필요한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전문가들이 오랜 동안 교육받고 임상 현장에서 실천 경험을 쌓으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선정해내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전문적인 분별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 또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그러한 분들이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에 기초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전문적인 분별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 있고 그 판단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때로는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분별을 하는 어떤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때는 전문가 1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주가 대상이 되시겠지만 의료와 보건에 관한 부분은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법률에 관한 부분들은 경찰이나 뭐 그걸 법률사,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요. 행정에 관한 부분들은 지역사회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행정가들이, 또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나 교육행정이나 교육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은 교사나 뭐 대학 교수 선생님들, 이런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들을 내리고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정들,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위원회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분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가 이제 행정적 결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적인 결정은 아까 그 사적인 계약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법률들, 그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중앙부처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국가나 시, 군, 구 등이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전문 복지 행정가들에게 복지 서비스나 뭐 공공부조나 어떤 그런 어떤 생활 복지 수당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격들을 결정하는 권한들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권한들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공부조를 집행을 할 때, 아니면 국가의 재난 상황이 생겨서 긴급하게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복지행정가 선생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긴급복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생활보호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판정해낼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잘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조금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인 분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포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부분, 사회 문제나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고, 그러한 제한된 프로그램의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들은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문적인 분별과 행정적인 결정에서의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 또 행정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들이 대개의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복지행정 전문가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적인 분별과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 당사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저분이 전문 사회복지사야, 아니면 저분이 의사야, 저분이 간호사야, 아니면 저분이 선생님이셔,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때,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 맞아요? 아니면 선생님 맞아요?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맞아요? 라고 물으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소리는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러한 분들, 그러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교사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직종이 가지는 전문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 사회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그 전문가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들을 아니면 실천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위임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행정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정가들 아니면 전문가들은 어떤 권위들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런 전문적인 어떤 분별을 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전문 자격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국가의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 수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의사, 간호사, 교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변호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그 교사에 대한 법률, 의사는 의사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계시죠. 또 저희 사회복지사분들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 과정들을 법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 또 세 번째가 그 실천 현장에서 가는 그 전문가들이 지켜야 될 가치나 윤리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시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나이팅게일 선서하시고요. 선생님들 또 행정가들 이런 공무원들도 공무원 선서하고 공무원 윤리 규정이나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들도 당연하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전문 과정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복지사 자격증을 받으실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가치 규정이나 윤리 규정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법률에 의한 규정,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한 국가 규정,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가치와 윤리의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문가로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된다. 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회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서의 어떤 권한들을 위임받거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위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조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기준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 기준이 바로 소득과 클라이언트가 가진 서비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월별 소득 아니면 가구별 소득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재산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일정한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그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어떤 이런 보장 서비스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통한 자산조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대상자 선정 기준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프로포잘에서는 제안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타인의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단순한 그런 어떤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포잘에서는 실제로 자산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다양하게 한 6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잘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분별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임상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7주차가 되는데요. 중간고사와 함께 3단계 제6장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